10년을 함께한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이제 늙었어. 나랑은 어울리지 않아. 전 그 순간까지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학비를 대준 남편이 드디어 꿈을 이룬 바로 그 남편이 이제 저를 버리려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남편의 배신은 혼자만의 계획이 아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 심지어 불륜 상대까지. 모두가 철저하게 계획된 각본 속에서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착하고 순진했던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요. 이건 제가 인생 최악의 배신을 당한 후에 어떻게 다시 일어서서 정의를 되찾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제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런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 수 있도록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전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제 하루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죠.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남편 준혁의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준혁이는 밤새 공부를 한 모양이었어요. 책상 위는 온통 법률 서적들로 가득했거든요.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어요. 향긋한 커피 냄새가 좁은 원룸 전체를 채웠죠. 여보, 커피 한 잔 할래? 제 목소리에 준혁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피곤에 찌든 얼굴이었지만 저를 보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고마워. 당신은 좀 더 자도 되는데. 괜찮아. 오늘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준혁이한테 커피를 건넸죠. 사실 전 회사에서 아침 일찍 출근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학비를 벌기 위해서 2개의 아르바이트를 더 시작했고 그중 하나가 새벽 배달 일이었던 거예요. 저희가 결혼한 지 이제 4년이 되었어요. 대학 동기였던 저희는 졸업하고 바로 결혼했죠. 준혁이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고 전 그 꿈을 응원했어요. 아니, 응원하는 걸 넘어서 함께 이루어가기로 했던 거죠. 내년이면 시험인데 이번에는 꼭 붙을 것 같아. 준혁이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희망이 가득했죠. 전 미소를 지으면서 남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어요. 당연히 붙을 거야.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나는 당신을 믿어. 이건 제가 준혁이한테 항상 하던 말이었어요. 그리고 전 정말로 남편을 믿었죠. 그가 훌륭한 변호사가 될 거라고, 우리 삶이 더 나아질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저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어요. 첫 번째 아르바이트는 새벽 배달이었죠. 추운 겨울 새벽에 전 오토바이에 올라타서 음식을 배달했어요. 손이 시리도록 추웠지만 남편을 생각하면서 버텼죠. 조금만 더 버티면 준혁이가 변호사가 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새벽 배달을 마친 다음에는 회사로 출근했죠. 제가 다니는 회사는 중소기업이었지만 전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아서 팀장까지 승진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제 하루는 회사 일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저녁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전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새벽 3시, 그리고 2시간 정도 자고 다시 일어나는 게 제 일상이었죠. 준혁이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미안해하면서 자기도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강하게 반대했죠. 당신은 공부만 해. 내가 다 벌게. 당신이 변호사 되면 우리 잘 살 수 있잖아. 전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지금의 고생은 나중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전 그 믿음 하나로 버텼어요.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몸무게도 10kg이나 빠졌고 손은 늘트고 갈라져 있었죠. 거울을 볼 때마다 야윈 제 얼굴을 보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준혁이를 보면 다시 힘이 났어요. 그렇게 2년이 더 흘렀어요. 준혁이는 드디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죠. 합격 발표가 나던 날 전 회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준혁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합격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축하해. 제가 소리치면서 준혁이를 껴안았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밤낮으로 일하고 때로는 끼니를 걸으면서까지 남편을 뒷바라지한 결과가 드디어 나온 거예요. 고생 많았어,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이루지 못했을 거야. 그날 준혁이는 저한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전 행복했어요. 이제 우리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으로 가득 찼죠. 하지만 전 몰랐어요. 그때부터 준혁이가 변하기 시작한다는 걸. 아니, 어쩌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야 본 모습을 드러내는 건지도 모르죠. 준혁이가 대형 로펌에 입사한 건 합격하고 3개월 후였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유명한 법무법인이었죠. 전 남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이제 드디어 우리 삶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준혁이는 여전히 저한테 고마워했고 우리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자고 말했죠. 전 행복했어요. 오랜 기다림이 드디어 보상받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준혁이가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죠. 회식이 많다고 했어요. 변호사 생활이 원래 그렇다고 했고요. 전 의심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준혁이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제가 말을 걸면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고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가야 한다면서 집에 거의 없었죠.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영화라도 볼까? 오랜만에 데이트하자.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하지만 준혁이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죠. 영화.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딨어. 나 신경 좀 쓰지 말고 당신이나 알아서 해. 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새로운 직장이니까 적응하느라 힘들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전 준혁이의 셔츠를 세탁하다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어요. 향수 냄새였죠. 그것도 제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준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회사 여직원이랑 부딪혔을 수도 있지. 전 애써 의심을 떨쳐냈죠. 하지만 이상한 일들은 계속됐어요. 준혁이의 휴대폰에 계속 카톡이 왔는데 준혁이는 제가 볼 때마다 급하게 휴대폰을 뒤집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꼭 가지고 갔죠. 전 불안했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묻지는 못했어요. 괜한 의심이었으면 어쩌나, 준혁이가 기분 나빠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준혁이는 사무실에 간다고 나갔고 전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죠. 그때 준혁이의 서랍에서 영수증 하나가 떨어졌어요. 전 무심코 그 영수증을 주워봤어요. 그런데 그게 호텔 영수증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며칠 전 날짜로요. 전 손이 떨렸어요. 그날 준혁이는 야근한다면서 새벽에 들어왔었거든요. 이게 뭐지?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니야, 분명 업무상 필요했을 거야. 거래처 사람들이랑 미팅했을 수도 있지. 전 애써 다른 이유를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죠. 전 준혁이한테 물어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어요. 그런데 막상 남편 얼굴을 보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준혁이가 샤워하는 동안 전 결국 참지 못하고 준혁이의 휴대폰을 봤어요.
잠금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죠. 손이 떨리면서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 틀렸어요. 전 당황했어요. 분명 예전에는 내 생일이었는데 그럼 언제 바꾼 거지? 그리고 왜 바꾼 거지? 의심은 더욱 커졌어요. 전 몇 가지를 더 시도해 봤어요. 준혁이의 생일, 결혼기념일. 다 틀렸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번호가 있었어요. 준혁이 어머니의 생일이었죠. 전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입력했어요. 휴대폰이 열렸어요. 제 심장이 쿵쿵 뛰었죠. 그리고 카톡을 눌렀어요. 맨 위에 있는 대화창의 이름은 유진이었어요. 전 그 대화창을 열었어요. 그리고 본 내용은 차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정한 말들, 사랑한다는 표현들, 그리고 둘이 찍은 사진들까지.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더 충격적인 건 대화 내용이었어요. 준혁이는 유진이라는 여자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조금만 기다려. 곧 이혼할 거야. 그러면 우리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 아내는 이제 필요 없어. 내가 공부할 때는 필요했지만 이제는 솔직히 짐이야. 너를 만나고 나니까 아내가 얼마나 촌스럽고 늙어 보이는지 모르겠어. 전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 순간 샤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전 급하게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준혁이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면서 나왔어요. 그리고 저를 봤죠. 전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왜 울어? 준혁이가 무심하게 물었어요.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귀찮다는 투로요. 전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눈이 좀 아파서. 그날 밤 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죠. 6년 동안 난 뭘 한 거지? 내 청춘을, 내 건강을,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이 사람을 변호사로 만들었는데 이게 그 대가인가? 전 울면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하나? 아니면 따져 물어야 하나? 혼란스러웠어요. 며칠 후 전 우연히 더 큰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준혁이는 또 사무실에 간다면서 나갔죠. 전 집에서 빨래를 하다가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서야, 너 지금 집이야? 네, 어머님. 준혁이는 사무실 갔어요. 사무실? 무슨 소리야? 준혁이는 지금 나랑 같이 있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준혁이가 어머니랑 있다고. 그럼 사무실에 간다는 건 거짓말이었던 거잖아요. 어디 계세요? 강남역 근처 카페에 있어. 너도 올래? 우리 얘기 좀 할 게 있는데 전 불안한 마음으로 카페로 향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왜 준혁이는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카페에 도착했을 때 전 문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유리창 너머로 준혁이와 시어머니가 보였거든요.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전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가 그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엄마, 이제 민서랑은 끝내야 해요. 솔직히 더 이상 함께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제 발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준혁이의 목소리였어요. 그래, 알아. 그래도 네가 변호사 될 때까지는 민서가 고생을 많이 했잖니. 좀 미안하긴 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미안함이라는 게 진심으로 들리지는 않았죠.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그것도 다 계산된 거였잖아요. 제가 공부할 동안 돈 벌어다 줄 사람이 필요했고, 민서가 딱 좋았던 거죠. 착하고 순진해서 뭐든지 믿으니까. 전 귀를 의심했어요. 계산된 거였다고. 처음부터 저를 이용할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결혼은 했으니까 위자료는 좀 줘야 하지 않겠니? 위자료요? 왜요? 제가 바람을 피운 증거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격 차이로 이혼하면 되죠. 그것도 그렇네. 그럼 유진이라는 애는 어떻게 할 거야? 유진이는 걱정 마세요. 지금은 조용히 있다가 이혼 성립되고 나서 1년쯤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개받은 것처럼 꾸며서 결혼하면 돼요. 전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시어머니까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계획을 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민서가 쉽게 이혼해 줄까? 해주겠죠. 뭐, 제가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민서 보면 이제 역겨워서 못 살겠어요. 너무 늙어 보이고 손은 거칠고 촌스럽고. 준혁이의 말을 듣는 순간 전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제 손이 거친 게 누구 때문인데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당신 학비 벌어준 게 누군데요? 늙어 보이는 게 당연하죠. 제 청춘을 다 당신한테 바쳤는데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카페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죠. 준혁이와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민서야, 언제 왔니?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전 시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제 눈은 오직 준혁이만 바라보고 있었죠. 다 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준혁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하지만 곧 표정을 고쳤죠. 오히려 당당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다 들었으면 됐네. 어차피 얘기하려고 했어. 우리 이혼해. 그 순간 전 준혁이의 뺨을 때렸어요. 카페 안에 찰싹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죠.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봤지만 전 신경 쓰지 않았어요. 6년이야. 6년 동안 내가 뭘 했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당신 학비 벌어줬어. 당신이 공부할 수 있게 모든 걸 희생했다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그래서 그건 네가 선택한 거잖아. 내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준혁이의 대답에 전 말문이 막혔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죠. 준혁아,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 시어머니가 준혁이를 말렸어요. 하지만 준혁이는 제 손을 뿌리쳤어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서명해. 서로 편하게 가자. 편하게. 지금 나한테 편하게 가자고. 전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죠. 당신 후회할 거야, 반드시. 제가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는데 정말 초라하고 비참한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 절대로. 전 거울을 보면서 다짐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그날 밤 전 잠을 못 자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준혁이한테 제대로 복수할 수 있을까? 그냥 이혼만 해주고 끝낼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전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친정에 갔어요. 아버지한테 모든 걸 말씀드려야 했거든요. 아빠.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한테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준혁이의 불륜, 시어머니와의 대화, 처음부터 저를 이용할 계획이었다는 것까지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 자식 어딨어? 지금 당장 어디 있냐고? 아버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평생 한 번도 화내시는 걸 본 적이 없는 아버지였는데 그날은 정말 무섭더라고요. 아빠, 진정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해. 6년 동안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자식이 감히.
아버지는 그날로 준혁이의 로펌으로 찾아가셨어요. 저는 말렸지만 소용없었죠. 어머니도 같이 가셨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아버지가 로펌 사무실에서 난리를 치셨다고 해요. 준혁이를 때리려고 하셨는데 직원들이 말렸고 결국 경비에 의해 끌려나가셨대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치셨죠. 이 사기꾼아! 우리 딸 6년 동안 뒷바라지에서 변호사 만들어줬더니 이제 와서 이혼하겠다고? 처음부터 우리 딸 이용할 생각이었던 거지? 이게 변호사가 할 짓이냐? 로펌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대요. 변호사들, 직원들, 심지어 그날 상담 받으러 온 고객들까지요. 준혁이의 얼굴이 새하얘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명예를 완전히 망쳐놨잖아. 준혁이가 화를 냈어요. 하지만 전 차분하게 대답했죠. 명예? 당신한테 명예가 있긴 한가요? 아내를 배신하고 처음부터 이용할 계획이었던 사람이 그거. 이혼하고 싶으시죠? 좋아요. 이혼해드릴게요. 대신 제대로 된 조건으로요. 전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바로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마침 대학 동기 중에 변호사가 있었어요. 지훈이라는 친구였는데 준혁이랑 같이 공부하던 사이였죠. 전 지훈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지훈아, 나 민서야.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 지훈이는 제 사정을 듣고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사실 지훈이는 예전부터 준혁이를 별로 안 좋아했대요. 공부할 때도 준혁이가 너무 이기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서 누나,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혁이 그 자식 제대로 혼내줘야죠. 지훈이와 함께 전 철저히 준비했어요. 먼저 준혁이의 불륜 증거를 모았죠. 제가 찍어둔 휴대폰 대화 내용, 호텔 영수증, 그리고 더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어요. 사설 탐정은 일주일 만에 확실한 증거들을 가져왔어요. 준혁이와 유진이라는 여자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둘이 손잡고 데이트하는 사진들이었죠. 심지어 유진이의 신상 정보까지 알아냈어요. 유진은 준혁이 로펌의 인턴 변호사였어요. 나이는 26살, 준혁이보다 6살이나 어렸죠. 전형적인 젊고 예쁜 여자였어요. 완벽하네요. 이 정도면 위자료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지훈이가 증거들을 보면서 말했어요. 위자료만이 아니야. 난 준혁이가 변호사로서의 경력에도 타격을 받길 원해. 제 말에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리고 며칠 후 전 준혁이한테 이혼 소송 서류를 보냈어요.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유책 배우자로서 위자료 5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이었죠.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빗발쳤어요. 하지만 전 받지 않았어요. 모든 연락은 지훈이를 통하도록 했죠. 준혁이는 당황한 것 같았어요. 자기 변호사를 선임해서 맞대응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게다가 저희 측에서는 준혁이가 결혼 생활 내내 저를 경제적으로 착취했다는 점도 강조했어요. 피고는 6년간 원고의 전적인 경제적 뒷바라지를 받아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취득 직후 원고를 버리고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신 행위입니다. 법정에서 지훈이가 당당하게 주장했어요. 준혁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증거가 워낙 확실했고 준혁이 측에서도 반박할 게 없었거든요. 결국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어요. 위자료 5억 원 그리고 준혁이 명의로 된 아파트의 절반. 사실 그 아파트는 제 돈으로 산 거였어요. 준혁이 명의로 했을 뿐이죠. 판결이 나던 날 준혁이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민서야, 우리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내가 잘못했어. 다시 잘해볼게. 전 준혁이를 쳐다봤어요. 한때는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더라고요. 늦었어요. 당신이 선택한 길이잖아요. 이제 책임지세요.
전 그렇게 말하고 법원을 나왔어요. 뒤돌아보지도 않았죠. 판결이 나고 일주일 후 전 회사로 복귀했어요. 제 책상 위에는 동료들이 보낸 위로의 메시지와 선물들이 놓여 있었죠. 민서 팀장님 고생하셨어요. 잘 이겨내셨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였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동료들의 위로가 큰 힘이 됐어요. 전 다시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한편 준혁이의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지훈이한테서 들은 얘기로는 로펌에서 준혁이의 입지가 많이 좁아졌다고 해요. 아버지가 로펌에서 일으킨 소동, 그리고 이혼 소송으로 인해 준혁이의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특히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가정 윤리를 중요시하는 분이었는데 준혁이의 행동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대요. 이런 일로 법원에 서는 변호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소송을 맡을 수 있겠어? 클라이언트들이 뭐라고 하겠어? 결국 준혁이는 로펌에서 권고 사직을 당했어요. 겉으로는 자진 퇴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쫓겨난 거나 다름없었죠. 준혁이는 다른 로펌을 알아봤대요. 하지만 법조계가 생각보다 좁았던 거예요. 준혁이의 소문은 이미 다 퍼진 상태였고 어느 로펌도 준혁이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아내를 6년간 뒷바라지 받고 변호사 되자마자 버렸다던데. 그것도 인턴이랑 바람을 피워서 말이야. 그런 사람이 무슨 변호사야. 신뢰가 가겠어. 준혁이는 점점 초라해졌어요. 위자료 5억 원을 갚기 위해 아파트를 팔아야 했고 결국 원룸으로 이사를 갔대요. 저희가 신혼 때 살던 그 작은 원룸으로요. 유진이라는 여자도 준혁이를 떠났어요. 준혁이가 돈도 없고 직장도 없어지니까 더 이상 매력을 못 느낀 거죠. 아니, 애초에 진짜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잘 나가는 변호사니까 좋았던 거였죠. 민서야, 제발 나 좀 도와줘. 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 준혁이가 제게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죠. 하지만 전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게 제 문제인가요? 당신이 선택한 길이잖아요. 제발. 6년간의 정이 있잖아. 부탁이야. 6년간의 정. 그걸 먼저 저버린 건 당신이에요. 전 이제 당신과 아무 상관도 없어요. 전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준혁이의 전화를 받지 않았죠. 시어머니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제발 준혁이를 용서해달라고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단호했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엄마라고 부르며 6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아들과 함께 저를 이용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용서가 돼요? 미안하다. 민서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전 시어머니와의 연락도 끊었어요. 그들은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죠. 이혼하고 1년이 지났어요. 전 그 사이에 많이 변했어요. 외모도 마음도요. 가장 먼저 한 건 제 자신을 돌보는 거였어요. 6년 동안 아르바이트 하느라 망가진 제 몸을 치료했죠. 피부과도 다니고 헬스장도 등록했어요. 그리고 패션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요. 몇 달 후 거울을 봤을 때 전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는 예전에 그 지친 여자가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여자가 있었거든요. 회사에서도 좋은 일이 생겼어요. 제가 승진해서 부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신규 프로젝트를 맡게 됐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민서 부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번 프로젝트 성공은 전부 부장님 덕분이에요. 사장님이 직접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보너스도 두둑하게 주셨죠. 전 그 돈으로 작은 카페를 하나 차렸어요. 제가 항상 꿈꿔왔던 거였거든요. 회사 일과 병행하면서 주말에는 카페를 운영했어요. 카페 이름은 다시 시작이라고 지었어요. 제 인생을 상징하는 이름이었죠. 어느 날 카페에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너무 자주 오시더라고요. 사장님, 여기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사장님도 멋지시고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전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했죠. 그분의 이름은 민준이었어요.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는 분이었는데 3년 전에 아내와 사별하셨대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대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괜찮으시면 저랑 식사 한번 하시겠어요? 민준 씨가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전 잠깐 고민했죠. 아직 연애할 준비가 됐나? 하지만 결국 승낙했어요. 좋아요. 민준 씨와의 데이트는 편안했어요. 준혁이와는 완전히 달랐죠. 민준 씨는 제 말을 잘 들어주셨고 배려심도 많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는 게 느껴졌어요. 민서 씨, 저는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천천히 서로 알아가면서 편한 사이가 되면 좋겠어요. 민준 씨의 말에 전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죠. 한편 준혁이의 소식도 들렸어요. 결국 혼자서 작은 사무실을 차렸는데 거의 일이 없대요. 가끔 국선 변호 정도만 하면서 근근히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민서 누나, 준혁이 진짜 망했더라고요. 이제 아무도 안 찾아요. 지훈이가 저한테 말해줬어요. 하지만 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미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 준혁이가 나타났어요.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도 구겨져 있었죠. 민서야,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어요.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전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차갑게 물었어요. 준혁이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너 정말 예뻐졌구나. 그리고 카페까지 차렸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용건만 말씀하세요. 민서야, 제발 나 좀 도와줘. 난 정말 잘못했어. 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준혁이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전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에요. 당신은 제 과거일 뿐이고요. 이제 그만 가주세요. 손님들한테 방해가 돼요. 민서야, 제발.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제 단호한 말에 준혁이는 결국 카페를 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전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연민도 미안함도 없었죠. 그날 저녁 민준 씨와 데이트를 했어요. 준혁이 이름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제 인생에서 의미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민서 씨, 오늘 표정이 좀 밝아 보여요. 그래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전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전 민준 씨와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죠. 제 옆에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저를 응원해주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었어요. 결혼식장에 준혁이가 나타났어요.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전 당황하지 않았어요. 민서야, 축하해. 너 정말 행복해 보여. 준혁이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전 담담하게 대답했죠.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안녕히 가세요. 그게 제가 준혁이한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결혼 후 제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민준 씨의 아들도 저를 잘 따라줬고 저희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회사는 계속 승승장구했고 카페도 체인점을 3개나 냈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됐죠. 가끔 준혁이 소식이 들렸어요.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아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신대요. 하지만 전 그들에게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동정도 미안함도요. 그저 그들이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 배신이 오히려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준혁이가 저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전 평생 그 사람의 그늘에서 살았을 거예요. 제 가치를 몰랐을 거고 제 인생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배신 덕분에 전 다시 태어났어요.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요. 준혁이는 제게 이렇게 말했었죠. 너는 늙었어. 촌스러워. 하지만 지금은 누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나요? 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어요. 반면 준혁이는 여전히 과거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죠. 이게 바로 제 복수였어요. 그를 직접 해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잘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복수가 됐죠.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마세요. 대신 일어나서 더 나은 사람이 되세요. 그게 가장 완벽한 복수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을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깨닫게 되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요. 저처럼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배신의 대가는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요. 안녕히 계세요.